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박형 교장입니다. 오늘 생각의 힘을 키우는 다사리 인문학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문학은 철학이라든가 역사, 문학 같은 학문들을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이렇게 배우는 것은 나는 누구이고 또 나는 왜 살지, 또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인문학을 배운다고 합니다. 오늘 정제꾼 수원화성 건설은 부자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사리 학습 활동지를 작성할 때 생각 살리기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선생님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삶을 윤택하게 이렇게 살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귀를 솔깃하게 이렇게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는 이제 수원화성을 왜 만들었을까? 정조는 수원화성을 왜 만들었을까?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통 여기 정조의 그러한 만화가 나오는데,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아버지의 이제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능을 수원으로 옮기고 화성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효심을 또 효성심을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또 일부 학자들은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당파 싸움이 중심지인 한양을 벗어나서 노론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의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원화성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원화성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를 부자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수원화성을 만들었다. 좀 엉뚱한 주장인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가 여기 술 따르고 있는 모양새의 이 정주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남문, 그러니까 우리 수원 사람들은 남문이라고 그러는데, 팔달문 옆에 있습니다. 팔달문 옆에 팔달문 시장이 있고 영동시장이 있고, 앞쪽에 이제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앞 옆에인가 좀 초라하게 이렇게 있는 동상입니다. 별로 이렇게 시민들이 사람들 주목하는 동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옆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거기 남문 갔을 때 한번 잘 좀 살펴보도록 하세요. 거기 지동시장에 순대타운 있는데 거기 다리 건너기 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상 밑에 이렇게 돌이 있는데, 돌 반석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불치무기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불치무기가 무슨 뜻이냐면, 취하지 않는 자 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정조가 그 뭐야 그 수원화성을 지을 때 수원에 내려와서 그 수원화성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술 따르면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 임금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 회식 시켜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술 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취하지 않는 놈은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전에는 음주운전 없었나?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은 요걸 그냥 그 문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실제 요것의 그 숨어있는 뜻을 파악한다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여기 그 정조실록의 내용인데 그 실록에도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은 내 자식인데 배불리 먹게 하지 못하였으니 내 마음이 어찌 서운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해가 되는 말이죠. 왜냐면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책임이고 잘 먹게 잘 살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정조는 진짜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항상 나는 임금은 부모고 백성들은 자식인데 보통 부모는 자식을 갖다가 잘 먹고 잘 있게 이렇게 다들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부모 입장에서 백성들을 다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했지 죄책감이 들겠어요. 근데 거기에 소고기와 술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술에 취하게 하지 못했으니 서운하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니 무슨 자식들한테 술을 줍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그러나요? 근데 이제 이 술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술을 만들려면 곡식이 많이 필요해요. 술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먹고 남아서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남는 곡식이 있을 때 술을 만들어 먹는 거거든요. 소고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싸요. 그래서 술을 만들어 먹고 소고기를 갖다가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라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생활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술은 일종의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요 뜻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취하지 않는 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자, 그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 들어봤죠? 수원화성을 지을 때 옛날에는 그냥 부역을 동원해서 그냥 공짜로 일을 시켰는데 돈을 주고 일을 시켰다는 거 알죠? 그런데 단지 그냥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돈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술자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줬어요.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많이 줬어요. 그만큼 기술을 높게 평가를 한 거죠. 여기에 관리하는 이 오려 양반들은 기술자보다 돈을 적게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노동자들이 이제 기술자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러고, 기록에 보면. 근데 일반 노동자들은 한 70만 명, 3년 동안 수원화성을 짓는데 70만 명 정도가 와서 일을 했다네요. 근데 와서 일을 하는데 이따가 또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 일당을 주는 게 아니라 돌을 몇 개 날랐느냐, 또 나른 돌의 무게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돌을 운반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를 계산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참 혁신적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여기 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그 일한 만큼 돈을 주니까 네가 열심히만 일하면 진짜 이 술을 만들어 먹고 또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되니까 가족들을 이렇게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부자. 그렇게 저기 그 부자가 여기서 돈 많이 벌지 못한다면 못 들어간다. 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주가 이 그 수원화성을 건설한 그 이 사업을 벌인 것은 70만 명 정도가 이상이 여기서 돈을 벌어 가서 부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원화성 건설은 백성이 모두 잘 먹고 행복한 부자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주장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원화성 그러면 이제 정조하고 정약용 선생을 떠올리죠. 근데 선생님은 최재공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상 정약용 선생보다 최재공이라는 분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수원화성에서는. 왜냐면 이분이 수원화성을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정주의 허가를 받아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3년 동안 수원화성을 짓는데 내내 이 건설 현장에 와서 총감독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수원화성을 만들자고 했는지, 이분의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생각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수원화성은 1794년부터 96년도에 건설이 됐지만 실제 계획은 1789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10년 전에 10년 전인 1778년에 이 최재공이 청나라를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신으로. 그때 이제 청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가서 황제를 만나고 이제 북경거리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최재공이 한 이야기가 박제가가 지은 북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더군요. 그러면서 거기서 최재공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한양의 거리는 비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경의 거리는 길이 널찍널찍한 거예요. 아주 널찍널찍하고, 또 거기에 막 그냥 수레가 그냥 막 수레가 있지, 이렇게 널찍한 거리를 수레가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게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상업행위를 갖다 누구나 했지, 물건을 와서 팔거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도 넘쳐나고 또 사람들 옷 입는 것도 엄청 있지, 잘 입고. 근데 사실상 조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진짜 포부를 이야기를 한 거죠. 조선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조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 조선의 한양거리는 거리가 길이 비좁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수레도 없다는 거. 수레도 다닐 수가 없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즉, 상업행위를,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조선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농민이 이제 애호박을 이제 이렇게 키웠어요.
그 애호박을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팔려고 이제 이렇게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그 성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허가를 못 맡았으니까. 그래서 그 성문에서 그 허가 맡은 그 상인들에게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근데 그 상인들이 가령 그 애호박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면 200원 내지 300원 내지 삽니다. 그러니까는 그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못 파니까. 그렇다고 그거 다시 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 성 안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또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헐값에 넘깁니다. 그러면 장사 허가 맡은 그 상인은 요 사람을 말하는데 이 허가 맡은 사람은 이제 그걸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소비자들한테 파는데 그게 이제 1,000원이라면 2,000원이나 3,000원에 파는 거예요. 10배 이상의 이문을 남기는 거죠. 그래 놓고 엄청 많은 이문을 남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이문 중에서 한 50%는 이제 허가를 해준 그런 관리들한테 주는 거예요. 벼슬아치들한테, 관리들한테 뇌물로 주는 거예요. 또 정부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들 뇌물들은 그 당시에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노론 세력들이죠. 노론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물건을 생산을 해서 물건을 그냥 싸게 팔고 또 물건 또 사려면 또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맨날 가난하고 그 허가받은 그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그걸 허가해준 관리들 벼슬아치들 그 뇌물을 받는 벼슬아치들 결탁한 만 잘 사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그 독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가 독점되는 독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최재공은 개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노론도 아니었죠. 남인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좌회전이 됐어요. 지금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정조하고 군주 정조하고 의논해서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신해통공은 지금까지는 상업활동을 허가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정조, 힘없는 정조, 왕이라도 힘없는 정조나 그 다음에 뭐 세력도 없는 최재공이 해서 발표를 했는데 누가 들어요? 누가? 여기에 뭐 경찰이라든가 이 포도청이죠. 경찰도 다 노론 세력에 장악돼 있는데 검찰이나 뭐 경찰 다 장악돼 있는 상황에서 눈이나 꿈쩍합니까? 시행 안 해요. 시행을 안 해요. 이 신해통공이. 그래서 계속 허가 맡은 사람만 장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금난정권이라는 것은 난전은 이제 생산자가 직접 가지고 와서 이제 소비자한테 이렇게 파는 걸 난전이라고 그럴게요. 그걸 금지하는 그런 권력인데 그거를 폐지해야 되는데 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그러면 또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재공이 여기 한양에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실행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게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수원 화성을 짓고 성 안에는 뭐 기존대로일지 그렇게 시전은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팔달문 성 밖에 팔달문에 누구나 이렇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도 또 수공업자들도 물건을 가져와서 직접 할 수 있게 했어요. 또 소비자들도 물건을 사겠어요. 그게 지금 팔달문 시장, 영동시장, 목골시장, 뭐 무슨 지동시장, 미나리강 시장 거기 시장이 발달된 게 그때 수원 화성 때부터 발달이 된 건데 그건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겠는데 참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게 박제가가 지은 북학위에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박제가라는 사람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수원화성을 만든 진짜 이유, 정조가 수원화성을 만든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뭐 지금 뭐 최재공까지 이야기를 하고 아까 동상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박제가라는 사람은 그때 그 1778년에 최재공이 사신으로 갈 때 따라왔어요. 이 사람이 20대 후반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서자기 때문에 그 벼슬길에는 못 올라가고 있었고, 과거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한량이었어요. 그래서 최재공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왜 데리고 갔느냐? 이 박제가는 그 한류스타였거든요. 한류스타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BTL과 같은 한류스타가. 이 박제가의 문학작품이 청나라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엄청난 인기였어요. 박제가는 그 청나라에 한 번도 못 갔는데 작품은 갔죠. 근데 그 박제가가 살고 있는 조선에서는 그 박제가의 작품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왜 거들떠 보지 않았을까요? 서자기 때문에. 서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학 작품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작가의 배경,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근데 그 청나라는 그렇지 않았죠. 그 작품의 내용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 중국에서 올 때 저기 그 박제가라는 사람 있지 한번 그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최재공이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제가가 거기 그 최재공을 따라가서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걸 쓴 책이 이제 북학이고, 최재공의 말이 이제 거기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박제가의 북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근데 이제 최재공이 이제 청나라에 갔다 왔으면 이제 임금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임금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보고 자리에 누구를 데려갔느냐? 박제가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박제가가 지은 청나라 여행 보고서인 북학의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랬을 때 이 정조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778년에 다녔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정조가 박제가를 갖다가 규장각의 검소관으로 파격적으로, 이거는 벼슬을 할 수가 없었는데 벼슬에 임명을 합니다. 그게 높은 벼슬도 아닌데 그냥 책을 갖다 이렇게 검토하고 그러는 그러한 지금의 글쎄요, 이렇게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우리 학교에 사소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역할을 하는 건데, 그분이 되게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선생님이세요. 근데 아무튼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이 된 거죠. 그래 놓고 중요한 건, 정조가 박제가를 갖다가 3번을 더 보냅니다. 3번을. 왜 그랬을까요, 진짜? 근데 이 사신으로다가 3번 이상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박제가 4번을, 정조가 4번을 보냈어요. 왜냐? 이 북학이라는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자, 그러면 북학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길래 그런가? 이 북학이가 사실상 큰 대박이었거든요. 그 대박이었는데 조선 사람들 누구에게 대박이 된 게 아니라 정조에게만 대박이 된 거예요. 최재공에게만 대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최재공이 이제 이 북학에 쓰여진 내용을 실현시키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박제가는 북학에서 청나라와 조선을 비교하는데, 청나라는 부자나라고 조선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비교했어요. 냉철하게. 그런데 청나라가 왜 가난하지? 근데 왜 조선은 청나라는 왜 부자지? 근데 조선은 왜 가난하지? 다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천지인, 요 정도는 읽어야죠.
하늘천 땅지 사람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롭게 쓰면 삶이 넉넉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나라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롭게 사용했다. 대신에 조선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을, 청나라는 하늘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근데 조선은 그 하늘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건데, 자, 그들은 왜 가난한 것일까? 그것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수레라는 것과 하늘이라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자, 이 하늘이 정해준 시간, 하늘이 정해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은 그 청나라 사람에게나 조선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을 주어졌습니다.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청나라 사람들은 그 하루 24시간을 48시간 같이 사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조선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12시간 같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수레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수원하고 천안을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수레를 타고 가면 반나절이면 가요. 반나절이면. 반나절은 그렇겠다. 그죠? 하루는 걸려요. 하루. 근데 이렇게 짊어지고 그 수원에서 천안을 가려면 3일은 걸려요. 3일 꼬박 걸리죠. 힘들게. 그렇다면 여기는 그 하루를 갔다가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간 건데 12시간 만에 갔는데 여기는 72시간 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24시간을 하늘이 정해줬는데 수레가 있는 곳은 진짜 48시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12시간만 사용을 못한다는 것도 알겠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수원 옆에 이제 화성에 사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해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꽃게가 많이 나오죠? 근데 꽃게는 사용 시간을 하늘이 정해줬어요. 딱 하루 24시간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꽃게를 잡아서 생산을 해서 이 술에 막 싣고 오면, 이 수원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하루 안에 올 수 있으니까, 12시간이면 오니까. 근데 이 조선에는 수레가 없기 때문에 이게 3일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꽃게는 하루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수원 사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산을 해도 더 많은 사람이 물질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수레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고구려 벽화나 이렇게 보면 수레가 다 나와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는 수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시대 와서 수레를 없앴어요.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도자들의 조선 선비들의 그런 막힌 마음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고려시대 때에 몽고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몽고 군들이 말을 타고 엄청 달리잖아요. 수레하고 전차하고. 그런데 그냥 전차에다가, 수레 전차에다가 말을 타고 우르르 물려들면서 임금이 피신할 시간이 없었어요. 강화도까지 피신을 해야 되는데 가질 못해서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교훈을 얻은 조선의 선비들은
안 되겠다. 저 북쪽 오랑캐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수레가 다닐 만한 넓은 길 전부 다 폐쇄시켜라. 그러니까 길을 폐쇄시키니까 수레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수레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힌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다른 나라는 이제 수레가 다 발달이 돼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조선 사람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그 정치 지도자를 뽑지 않습니까? 뽑을 때 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화려한 이렇게 디자인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학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말리길을 가면서 사람에게 따라오기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신으로 갔는데 한 50개국 정도의 이제 나라들이 왔는데, 근데 다 수레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걸어서 왔죠. 얼마나 이게 기막힌 현실이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땅을 이롭게 사용하느냐, 이롭게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 땅은 이렇게 물질이에요. 그죠? 물질. 흙도 있지만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북학에 보면 돌 하나가 벽돌 하나보다 단단할지 모르지만 여러 개를 쌓았을 땐 벽돌이 돌보다 단단하다. 그런데 이 청나라는 벽돌로다가 집도 짓고 성도 쌓고 가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선은 흙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풀하고 해서 집을 졌고, 그 다음에 돌로다가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로다가 이렇게 상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벽돌을 이렇게 만들려면 그냥 벽돌은 이제 흙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한 3일 동안 가마에 떼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땔감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사람의 노동력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는 이제 좀 돈이 좀 들겠죠. 근데 우리는 원자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돌 자체를, 그다음에 나무나 흙 같은 거 원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돈도 많이 안 들죠. 그런데 요 가게가 100년 전에 종로의 가게였는데 지금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당나라 때 지어진 상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1500년 전에 지어진 상가인데 지금도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거는 매년마다 수리를 해야 돼요. 결국 이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인 거죠. 엄청난 손해인 거죠. 그래서 박제가는 이것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는 저녁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즉 미래를 보이는 현재임만 생각을 하고 미래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 미래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북학에 보면 의주에 이제 한 마을을 지나는데 다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청나라에는 다리도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만드는데,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하고 위에 이제 흙으로 이렇게 덮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지나가려면 좀 그러니까 사진행렬이 지나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물속에 들어가서 다리를 붙잡고 벌벌 떨고 있더니 그때가 3월달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참 지도자 잘못 만나면 이렇게 고달퍼요, 백성들이. 자, 그 다음에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사람은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야 된다. 배운 지식을 이용해야 된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박제가는 늙은 농부들을 좀 비판합니다. 늙은 농부들을 아는 것 없이 들에 나가 체력에만 의존하여 일만 하는 어리석은 백성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늙은 농부들은 그냥 경험으로만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는 지식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배운 지식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늙은 사람들은 배운 것 없이 그래서 아는 거 없다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지식 없이 이렇게 체력에만 또 성실하게만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갔더니 이제 비료를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 똥과 오줌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풀과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오랫동안 섞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흙하고 이렇게 섞여서 그것이 액으로 나오면 그 액으로 나온 것을 갖다가 흙으로 섞어가지고 아니 모래랑 섞는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비료를 만들어요. 비료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 밭에다 뿌리는데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 똥을 갖다가 그대로 밭에다 뿌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똥독이 돼서 농작물이 오히려 죽어요. 독이 올라서. 그래서 그 같은 땅에서 농사를 져도 같은 사람이 농사를 져도 여기는 몇십 배 더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논에다가 이제 물을 대는 데에도 우리는 뭐 이렇게 이것도 또 발달된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기계를 수레를 이용해서 수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쉽게 더 많은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이 풍구라는 건데 우리는 이런 채를 사용을 하는데 지식을 이용해서 기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이 배틀인데 삼국시대에도 이 배틀이 나와요. 우리가 한가위 이야기를 보면 알죠. 그런데 그게 조선시대까지 발달되지 않고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는 청나라는 옷감 짜는 기계가 이렇게 나날이 지식을 이용해서 해서 옷이 풍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내면 차게 마련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도덕적이기 때문에 검소함만 이야기를 합니다. 절약. 그래서 너무 비단과 같은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청나라는 비단과 같은 옷을 많이 입어요. 많이 옷이 필요하니까 그 옷을 짜는 기계가 이제 지식이 발달되는 거예요. 기계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하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에게만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을 그런 청나라와 우리나라를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를 해봐서 그래서 이제 부자 되는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재물을 잘 다루는 사람은 위로는 하늘이 정해준 때를 놓치지 않고 아래로는 땅이 주는 이로움을 잃지 않으며 그 중간에서는 좋은 사람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은 배운 지식인이에요. 즉 인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배운 인재들에게 장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장사를 허가해주고 그 다음에 자금도 빌려주고 가게도 지어주고 그래서 이익을 만들도록 이렇게 즐겁게 일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늘을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레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길을 좀 넓게 닦고 그 수레나 길이라는 것은 혈맥과 같은 거라서 그래서 이 나라가 그 건강하고 부자가 되려면 길을 넓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이름을 잘 사용을 해야 돼서 벽돌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더 뭐냐면, 둔전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둔전. 이거 구경농장인데. 그래서 그 둔전을 만들어서, 그 농사에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 전국에서 이제 그 농사꾼을 선발해서 그 농사를 잘 짓는 지도자에게 돈을 주면서 기술을 배우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국에서 선발한 그 농사꾼이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농업 기술을 잘 배우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10사람, 100사람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제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여 지성스러우나 죽을 죄를 무릅쓰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죽을 죄를 무릅쓰고, 왜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 서자가 임금에게 이런 제안을 또 책에 써서 바치는 것도 허용돼도 안 되지만, 안 되는 이야기지만, 또 더더구나 이런 집권 세력한테는 좀 해롭게 이론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죽을 죄를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정조가 이번에 말한 여러 조목들을 보니 너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정조하고 이제 이 최재공이 이제 그 수원화성을 만들잖아요. 이 수원화성을 만드는데 이 이론들이 그 수원화성 건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